지난 6월 10일 오후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피랍되었다가 풀려난 우리 국민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장기간의 피랍 생활로 인해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눈빛만큼은 안도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오직 한국 외교관만이 피랍 선원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 함께 피랍됐던 세네갈, 인도네시아 선원이 굉장히 부러워했다 라며 한국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죠. 함께 피랍되었던 다른 선원들 역시 한국 대사관이 앞장서서 각 국가들의 대사관 측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각 국가의 네티즌들은 역시 이래서 국력이 강하고 봐야 하는 거구나 라며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한국의 화물선 3호 주얼리호가 대한민국 청해부대에 의해 구출된 사건도 재주목받으며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역시 끊임없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9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계은행에서 한국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긴급의료 지정국가는 세계은행의 직원이 근무지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옮겨지는 국가로서 해당 섹터에서 의료와 생활 여건이 가장 우수한 국가가 선정되는데요. 이번 C19 사태 때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높은 생활 수준을 보여준 한국이 긴급의료 지정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하죠. 빅토리아 커커 세계은행 동아태 부총재는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C19 대응 조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 라며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의료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지는 각종 뉴스를 보다 보면 사소한 소식 하나에도 한국의 국력이 상당히 강성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한국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희소식이 있어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기습 침입으로 인한 한국전쟁 발발 후 군사작전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이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옮겨졌기에 정확히 말하면 미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게 있었죠. 하지만 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줄곧 미군에서 나왔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통수권자,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작전권이 미국에게 넘겨져 있는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며 한탄하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수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지만 평시작전 통제권, 평작권은 한국군에게 있기 때문이죠.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에 적용되는 평작권은 1994년 12월 1일 미국이 한국에게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전작권 역시 한국과 미국이 오랜 기간 논의를 하며 단계적으로 한국에게 모두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것 때문에 진행 중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미국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주동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이기에 한국에게 전작권을 모두 넘겨주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미국이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주동미군처럼 과감하게 감축하진 못해도 최소한 한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을 때 한국이 작전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군사훈련은 C19로 인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지만 한미연합 간부교육은 5월 말부터 개시하여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미국은 과거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시 즉시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약에 명시된 바 무기한으로 유효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져 이 조약을 원천 무효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을 시 이유 불문 군대를 투입하여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한미동맹은 혈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이득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반도의 유사시라는 구절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말 그대로 상호 방위 조약이기에 양국이 서로를 방위해줘야 하는 조약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사실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한국은 미국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미국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양국의 유사시 또는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계속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측에서는 2019년 말부터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의 내용 중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된 위기 상황에 미국 유사시라는 문구를 포함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의 대장이기 때문에 억지를 부린다면 어느 정도 미군의 입맛에 맞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지만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모두 이양된다면 미군에게 위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의 판단하에 한미연합사의 병력을 미국에게 파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의 내용 중에 미국 유사시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한국의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모두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게 유사시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내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지난 10일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이 문구를 각서에 넣는 것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미국에게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이 그것을 도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0년 세계의 군사력은 미국이 1위,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은 6위로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는데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즉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원 가능한 군인의 수가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2,570만 명, 군용기는 1,549대로 나와 세계 5위 수준의 동원력을 보였습니다. 국방 예산 역시 작년 대비 7.4%, 3조 4,556억이 오른 50조 1,570억 원을 자랑하여 세계 9위 수준을 보여주죠. 우리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러시아가 작년에 48조의 국방 예산을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한국이 러시아마저 제쳐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로 군사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한국이 자국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주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죠.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안보 매체로 꼽히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왜 한국은 비싼 돈을 들여 KF-X를 만드는 것일까? 라는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 기체이다 라며 첫 줄부터 KF-X가 비싼 전투기임을 강조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한국은 이스라엘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과 기술 제휴를 통해 자력 개발 못하는 부분을 채우려 하고 있으며 본질에서 볼 때 이것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국내 기업들과 나누면서 해외 수출의 길까지 열려고 하고 있다. KF-X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향후 더 고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F-50를 성공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볼 때 KF-X 역시 2026년 양산 후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을 것이다. 다른 전투기 개발과 마찬가지로 KF-X 역시 그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수많은 관측통들은 이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인도네시아의 개발 투자 자금 지연 등의 외교 정치적 문제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각종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며 공대지 미사일인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의 한국식 변종 미사일도 개발되어 장착될 것이다. 첫 세대에는 소소한 스텔스 기능도 들어갈 것이며 이후 개선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전투기는 슈퍼호넷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위치가 될 것이며 팬텀이나 F-15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상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또 다른 기사인 한국 군대 짐승 모드로 돌입한다 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이 15.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 혹은 6번째로 높은 군사 지출국이 될 것이며 2026년이면 일본의 국방비를 뛰어넘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제2의 거북선이라 불리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군은 이제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 태평양과 전세계 바다를 향해 진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닐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에서는 2024년까지 한국형 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만들겠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F-35B 탑재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드디어 추진하게 된 것이죠.
백령도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수송함은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에 이착륙을 가능하게 만들 예정인데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한국이 수호해야 하는 바다의 범위는 좁은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하나, 육지에 공군기지가 있으니 굳이 항공모함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 때문에 항공모함의 제작은 항상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전략과 전력이 북한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켜 나가며 한국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국에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완전히 이양받은 후에는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을 100% 한국의 판단만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역시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다 보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를 졸업한 뒤 케이오키주쿠대학에서 MBA,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재용은 1991년 처음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던 황태자 시절에는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건희처럼 카리스마 있는 경영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최근 수년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어도 같이 겸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실권을 갖고 있는 실세 왕자들과 돈독한 친분을 쌓으면서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동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수주를 따내며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 2천억 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는가 하며, 사우디의 월스트리트라 불리는 킹 압둘라 금융지구의 3,100억 원짜리 증권거래소 신축 공사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600조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미래도시 네옴건설, 서울 크기의 무려 4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우디의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와 남다른 친분을 쌓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주 파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미국을 방문해 지니 로메티 IBM CEO와 만났고, 이후 IBM은 차세대 CPU 생산을 삼성에 맡긴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퀄컴은 스냅드래곤 888 스마트폰용 통합칩을 삼성전자의 전량 위탁 생산을 맡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남다른 비즈니스 외교를 보여주던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 전했고, 중요한 쟁점이었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삼성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했습니다. 1078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과 경제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급락했고, 끝을 모르고 치솟던 삼성전자 주식도 엄청난 매도 물량과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이 삼성의 오너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현재 시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지난해 설비 투자에 170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는 28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을 쏟아 부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규모는 12조 원으로 TSMC가 삼성전자 투자금의 2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입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삼성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글로벌 전문가들은 대만 TSMC의 이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가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수익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경쟁사 삼성의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SMC가 한국의 삼성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것인데요. 대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대만인들에게는 삼성전자는 공포스러운 존재이자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TSMC는 대만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입니다. TSMC가 망하면 대만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인들은 삼성전자의 빠른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반도체 회사 난야와 윈본드, 이들은 2010년 삼성전자와 치킨 게임 경쟁을 벌였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도 대만 회사들은 일본 기업들과 연합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공장 증설과 제품 대량 공급 및 가격 인하 등으로 삼성을 누르려 했지만 기술 격차와 원가 경쟁력에서 패배하며 결국 현재는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만의 매체들도 삼성전자의 흠집을 잡으려 혈안이 됐습니다. 특히 대만 TSMC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매체죠.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 파운드리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제목의 보도와 함께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삼성의 기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손을 잡은 대만, 10년 전 일본과 손잡고 한국에 덤볐다가 글로벌 2류 회사로 추락해버린 대만이 또다시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유출 등으로 해외 진출을 극도로 꺼려해온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타이완 포커스는 조만간 TSMC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생산 라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것이다 보도했고, 일본 언론들은 TSMC 공장이 일본 도쿄에 설립된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 라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누르려 했던 일본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이 또 한 번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경쟁을 벌이다가 망해버린 일본의 전설적인 대기업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렸고, 홍하이 그룹은 갑작스럽게 삼성의 패널 공급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삼성은 자금난을 겪던 샤프의 지분 3%를 사들이며 숨통을 틔워줬고 샤프 전체 생산의 무려 50%가량을 사주었는데 대만으로 넘어간 뒤에 배신을 한 것이죠. 대만의 이러한 결정은 고어 타이밍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어 타이밍은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는 게 내 인생 목표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과 손잡고 3에서 5년 안에 삼성전자를 꺾겠다 말하는가 하면, 아이폰에 비하면 갤럭시는 부끄러운 제품이니 갤럭시를 사지 말고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라 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샤프는 4년 뒤에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삼성전자에 패널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삼성전자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그리고 LG와 가전제품 경쟁에서 밀려 이미지 센서를 미래 먹거리로 혼신의 힘을 다하며 발버둥치고 있는 일본의 소니가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내놓을 때 삼성전자는 어느덧 1억 800만 화소를 상용화시켰습니다. 갤럭시와 샤오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이미 삼성전자에 1억 800만 화소를 탑재했고, 소니의 최대 고객인 애플마저 일본을 손절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 일본의 제2올레드를 손절하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렇게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경제 대위기를 겪는 일본, 이번에도 또 한국에 대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모태기 외상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의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본과 협의할 것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